싸움이 났어요. 경찰에 신고하더니 폭행을 주장하더라고요. 술자리로 시비 붙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피디님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아, 맞는다. 아, 변호사님 저 정당방위 아니요? 그 사람 때릴 때 그냥 제가 맞기만 하고 살짝 피하려다가 그냥 밀어내기만 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실질적으로는 거의 인정 안 돼요, 정당방위. 만약에 CCTV에 일방으로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비가 붙었는데 물건을 집어 던졌대요. 근데 CCTV를 봤는데 맞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도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저 이거 합의해줘야 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 합의해줘야 되는 건가요? 뭐 흔히 술집 같은 데서 싸우다 보면은 유리잔 같은 걸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으면은 크게 다쳐요, 사실. 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상해 이런 걸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폭행이랑 상해가 어떻게 다르냐? 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폭행은 말 그대로 때린 거예요. 뭐 우리가 폭행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뭐 뺨을 때린다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판례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내가지고 뭐 귀가 좀 다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접촉은 없더라도 어떤 뭐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것도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형력을 행사해서 나한테 어떤 그런 위해를 가한다, 이런 건 다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상해는 말 그대로 다친 거예요. 보통 폭행이 일어나면 상해가 많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많이 때렸어. 한 대 딱 때렸는데 막 2주 3주 나오진 않았죠. 근데 때린 건 때린 거잖아요. 이런 건 그냥 폭행죄겠죠, 단순 폭행. 다만 내가 너무 많이 때렸어.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막 뭐 팔도 골절되고 막 이빨도 깨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폭행보다 다친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상해죄로 가는 게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보통 먼저 폭행으로 접수하세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폭행이니 상해니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하셔서 아, 지금 누가 너 때리고 있어요. 폭행죄로 고소할게요, 신고할게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 후에 병원에 가시면 진단서라는 걸 끊어주잖아요. 보통 일반 진단서 말고 상해 진단서라는 건 따로 끊으십니다. 그러면 상해 진단서에 이 상해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만 치료가 되느냐를 이제 주수로 나오잖아요. 실무적으로는 한 3주 정도 되면은 상해로 인정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판례 중에서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상처는 또 상해가 아니다, 이런 판례들도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술 마시고 싸우면은 그 무리를 지어서 패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도 죄가 다르게 적용된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폭행이랑 상해죄로만 간단히 분류를 드렸는데, 폭행 상해죄도 또 세부적으로 구분이 많이 되거든요. 뭐 흔히 이제 여러 명이서 패싸움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도 옆에서 도와주는 다른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연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폭행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공동폭행은 폭처법상에 있는 죄인데, 구성 요건을 보면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내 친구랑 저쪽이랑 싸우고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를 들면 나도 같이 나서가지고 뭐 같이 때리진 않더라도 뭐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말리는 척 하다가 이게 말리는 것 같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내 친구가 때리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특수폭행은 구성 요건에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한 경우, 그런 경우 특수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흔히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죠. 흔히 특수폭행,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칼을 들고 있다거나, 이런 건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칼로 이렇게 위해를 가려고 했다, 칼로 찔렀다, 아니면 칼을 들고만 있고 나를 폭행했어, 칼은 쓰지 않았어, 그러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건 맞죠. 그런 경우에는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저한테 연락 오실 때는 아, 뭐 제가 뭐 맞았어요, 뭐 이렇게만 오시지만 그 맞는 양상이라든지 맞는 뭐 인원수라든지 뭐 어떤 걸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뭐 특수폭행, 공동폭행, 특수상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좀 통하셔야지만 정확하게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합의금 얼마까지 줘야지 합당한 금액인가요? 사실 합의금이라는 건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말 그대로 합의잖아요. 너와 나, 가해자 피해자가 요 정도 받고 조금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정말 부자한테 맞은 거랑 정말 돈을 주고 싶어도 엄청 가난한 사람한테 맞았으면은 돈을 많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상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뭐 일주당 한 100만 원 정도 책정하면 된다던데요.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수가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점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3주 4주 때가 제일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까지는 상해로 이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주, 4주, 5주 이렇게 이제 가시면서는 어느 정도 선에 이제 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뢰인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한 6주, 7주, 8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엄청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몇천 단위로 뛰어요. 몇천 뛰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뭐 4주 이내로 갔을 때는 보통 1,000만 원 단위가 좀 넘어가기 쉽지 않다. 이런 정도로 대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홍대에서 술을 먹는데 옆자리에서 싸움이 났어요.
경찰에 신고하더니 폭행을 주장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시비 붙었을 때 진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럴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피디님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맞을 것 같은데요. 아, 맞는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제가 그냥 맞기만 하라고 한다고 누가 계속 맞고만 있어. 그리고 맞고만 있다가 칼로 찔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금 맞다가 도망갈 겁니다. 무조건. 일단 도망가고, 왜냐면 안 맞고 도망가면 뭐 이제 제가 처벌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맞아. 한 대 맞고 바로 도망간다.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막 막는다. 탁탁 이렇게 막는다. 변호사님 저 정당방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릴 때 그냥 제가 맞기만 하고 살짝 피하려다가 그냥 밀어내기만 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실질적으로는 거의 인정 안 돼요. 정당방위가. 근데 그게 CCTV가 있어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요. 우리가 무슨 여기 액션 영화가 아니에요. 액션 영화가 아니어서 스테디캠으로 쭉 따라가면서 무슨 잘 찍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CCTV 화질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도 뭐 열심히 봐주면 좋은데 둘 중에 싸우면 누가 누군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막 엉켜있잖아. 보통 개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CCTV에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누가 일방적으로 막고 있고 누가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방어만 했다고 하더라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견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CCTV에 다 찍혔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쌍방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CCTV에 일방으로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CCTV를 딱 떼봤더니 또는 다른 사람들이 증인으로 쏘졌는데 그냥 이렇게만 막고 있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면 축 늘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데 막 밟기만 하는 거야. 아니면 누가 봐도 이렇게 딱 잡혀있는 거죠. 딱 잡혀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학교폭력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대다로 싸우게 되는데 한 명은 이렇게 손이 아예 잡혀있고 막 맞기만 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쌍방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실무적으로 거의 쌍방으로 돼요. 왜냐면 누가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 둘 다 신상을 적어 놓고요. 실제로 나중에 가서 근데 실제로 저도 맞았는데요 라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누구 편만 들어주기가 어렵고요. 보통은 좀이라도 반격하는 느낌이 있다 싶으면 실무적으로 거의 양쪽 다 폭행, 쌍방 폭행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수사관서에서도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망가시고 최대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빨리 청하시고 112 부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아니다, 되게 밀폐된 상황에서 그런 폭행이나 상해가 일어난다고 하시면은 최대한 방어를 하셔야겠죠. 최대한 방어를 하시면서 도망갈 기회를 엿보셔야 되고요. 싸움이 붙었어, 이걸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시면 CCTV가 있는 공간에 싸우셔야 돼요. 딱 봐서 이게 내가 좀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 좀 달래가지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 CCTV 없어요. 화장실 안에 같은 데서 싸우시게 되면은 좀 위험하단 말이죠. 증거도 없어. 그러시니까 달래가지고 잠깐 나가서 얘기하실까요? 이러면서 쓱 나가가지고 복도 같은 데는 또 CCTV가 있잖아요. 혹시 있을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제를 다 받아야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첫째로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망을 못 간다 그러시면 방어를 잘 하셔야 되고요. 셋째로 방어도 어렵다 하시면 CCTV나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싸우셔서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게 증거를 좀 모아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